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오늘 명 씨를 대면 조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이뤄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을 만나는 안 장관은 건설적인 한미협력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곧장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조희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에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원인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건 사실상 당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름만 바꾼 법안이라며 본회의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필리버스터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도돌이표 거부권 전국이 재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대면 조사해 관련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에 오 시장 대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씨가 돈을 보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오 시장 선거 캠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 시장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기로 하는 사기의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오 시장 측은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했다며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명 씨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이틀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권 관계자들과 명 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오전에 2명의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바로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땐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하지 못했고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에 도움을 받으며 알게 됐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공문 등을 통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한 달 후인 3월 26일 진행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보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나온 부분도 유죄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걸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 구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증스럽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을 두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1심에서 일부만 유죄가 선고된 것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머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권은 당분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당 운영 방향과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 정책성 논란과 야권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김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가결 요건인 투표율 33.3%에 1.05%포인트가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7일이나 14일쯤에 최종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9명 체제를 완성할지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된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세한 내용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추가 변론까지 진행하며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을 따졌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이 경우 탄핵 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금처럼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향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이지만 저희 MBN 취재 결과 이미 대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인사가 최근 당의 의원들을 만나 차기 대선에 대한 구상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당에서의 입장은 경우의 수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탄핵의 목적이 정권 교체에 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는데 MBN 취재 결과 지도부 차원에서는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민주당 재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대선 경선 방향을 밝힌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 대선 국면이 열리면 일주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3주간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 영남과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무총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19대 대선과 비교하며 의원들 궁금증에 설명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경선과 관련해 확정된 것 없다고 밝혔는데 일반 국민 100%로 진행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는 선거인단 모집 시간이 부족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은 만큼 비명계에서는 탄핵 인용 전 유력 주자들 간 룰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각 대선 캠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실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들 간의 세부 경선 룰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설정한 방향을 두고 갑론의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과 개헌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개헌 특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야비한 술책이라며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일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인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최후 변론은 굉장히 이 좀 긍정적이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그동안 개헌은 곧 탄핵 인용으로 생각하는 지지층을 고려해 속도를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도 오늘 개헌 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 표명과 특위 가동 타이밍이 맞았다면서 임기 단축을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에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평가 외에도 지지층을 향해 나를 살려달라는 자기 방어적인 호소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개헌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개헌, 권력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앞서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제압에 실패했고 결국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는 이 총에 맞고 결국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수상쩍은 한 남성을 불러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경찰관이 흉기에 맞고 한 발 물러선 사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빗나갑니다. 간격을 두고 흉기 발열을 수차례 외쳐보지만 재차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결국 권총을 꺼내 사격 자세를 취하고 공포탄 한 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합니다.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나는데 총소리가 나. 빵빵 하면서 소리가 들렸어. 현장에서 가슴 부위에 실탄을 맞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습을 당한 경찰관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여성 2명을 뒤에서 쫓으며 수상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따라온다.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찾아본다. 이거 순찰을 좀 해달라. 경찰은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숨진 남성의 정신병력 조회와 주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현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면서 일부에선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흉기를 이용해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선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야구 방망이로 차를 부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됩니다. 시민 출근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안전에 제일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 물리적인 대응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사건처럼 여러 차례 고지에도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것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총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발사 후 실탄 발포 시 허벅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광주 사건의 경우는 실탄이 상반신에 명중한 부분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공포탄 사격을 했음에도 36cm나 되는 총기로 경찰관의 얼굴 무참히 공격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실탄 사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역시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미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집행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기준에 다 맞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형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동료 경찰이 처음 발사한 테이저건이 명중했더라면 경찰과 범인 모두에게 조금 더 안전한 재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CCTV 화면입니다. 파란색 크레인 장비인 런처가 한쪽으로 밀리는가 싶더니 교각 사이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도와 함께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장비가 균형을 잃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거도가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공사가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내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의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장 감식 이후에나 재개될 예정인데 통행도 당분간 통제됩니다.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 상상도 못 했지. 불편하죠. 저기 안성으로 돌든지 친천으로 돌든지 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이번 사고 사례와 유사한 공법을 적용한 도로 건설 현장 3곳에 대해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을 보곤 차를 돌려 도망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올라가 차를 몰고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며 말 그대로 도심을 헤집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 승용차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수상히 여긴 순찰차가 다가가자 승용차는 인도 위로 올라가 주행을 시작하고 이어 왕복 10차로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 달아납니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도 뛰어가 보지만 달리는 차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찰차가 바짝 추격해보지만 승용차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며 골목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무전으로 예상 경로를 확인한 또 다른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면서 승용차를 다시 발견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앞세 뒤를 쫓고 결국 도주 승용차는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멈춰서고 맙니다. 당시 승용차는 한밤중 대전 도심에서 10분 동안 난폭 운전을 하며 광란의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5%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차를 몰고 음주 단속 현장과 도주로까지 합쳐 모두 11km를 달렸습니다. 이제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시즌3. 언뜻 보면 영화의 후속작 제목 같은데 한 텔레그램 방의 이름이었습니다. 구독자 3만 명이 넘는 이른바 범죄방이었는데 이 채팅방의 운영자는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며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리고 돈까지 뜯어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불법 사이트 업자들이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신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시즌3란 이름의 텔레그램 방입니다. 조직폭력배의 이름, 나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와 연관돼 구속됐다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한 여성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하더니 유부남을 유혹해 교도소에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과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 수십 명의 신상이 올라옵니다.
아가씨 얼굴 어디 일하는 아가씨다 하면서 가게는 그 지금 2달 동안 손님도 안 가고 아가씨들은 못 가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이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는 천마혼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30대 남성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방에 가입했습니다.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표적이었는데 추가 폭로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약점을 잡은 유흥업소를 싼값에 사들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4명, 금액은 4,800만 원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복이나 이런 위력 때문에 조금 진술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 8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정몽규 회장은 쇄신을 약속하면서 축구계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인단 192명의 투표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이번 선거의 승자는 정몽규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183표 중 156표, 무려 85%의 지지를 받으며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꺾고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축구에서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분야별로 많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커다란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곧바로 4번째 회장 임기를 시작했지만 승부조작 축구인 사명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성남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중징계 요구와 56억 원의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잘 설명해 팬들의 오해를 풀겠다고 한 정 회장은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제가 천천히 오늘 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대표팀 피파 랭킹 10위권 진입과 천안 축구종합센터 완공, 그리고 신뢰 회복이라는 과업을 하는 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까지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구운 계란 2판을 단돈 2,000원에 판매한 업체가 판매 가격 책정 오류로 인한 실수라고 밝히고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자 일부 소비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정상가 19,900원인 국내산 구운 계란 60알이 2,000원에 올라오자 주문이 쇄도했는데요. 알고 보니 2,000원 할인한 금액인 17,900원에 판매하려 했지만 할인가 오류 입력으로 판매가가 2,000원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업체는 파산 위기라며 사과하고 환불을 공지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인 고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김밥을 주문한 분식집에서 별도의 상차림비를 요구해 문화 충격을 겪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분식집에서 김밥을 주문했다는 글쓴이는 콩나물과 김치, 콩나물국에 상차림비 1,000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순간 나가야 하나 안절부절 못했다며 이런 게 문화로 자리 잡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김밥 한 줄만 주문하면 아예 못 앉게 하는 가게도 있다. 커피처럼 김밥 테이크아웃 시 1,000원 할인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상술이 너무 지나치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대치동 학부모 패러디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2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400만 원대의 고야드 가방을 들고 등장한 제이미맘 이수지 씨는 4세 아들이 중국어 영재일 것이라며 중국어 발음을 자랑하면서 학원 라이딩을 해줬는데요.
이수지 씨의 능청스러운 현실 고증 연기와 함께 이틀 만에 28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과열의 중심에 선 학부모를 재치 있게 풍자했다는 반응 이후 첫 화에서 이수지 씨가 입은 300만 원대 몽클레르 패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이번 화에 등장한 밍크 조끼와 명품 가방의 유행이 종결되는 거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 산무장관 등 핵심 인사들을 만나 우리나라 기업들을 최대한 보호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첫 방문입니다. 첫 일성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전략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를 하고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협력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조선 분야와 첨단 산업, 에너지 협력을 통해 한미가 함께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을 하고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관세 조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력 기회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함정과 해양 경비대 선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도 일단 발의가 되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곧 영국 정상도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를 향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식 강요가 아닌 최측근 일론 머스크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한여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이기 첫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옆에 앉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포함한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김없이 관세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부과할 구체적인 관세율을 예고했습니다. We have made a decision. We'll be announcing it very soon, and it'll be 25%, generally speaking, and that'll be on cars and all other things. 유럽연합이 미국을 뜯어내려 만들어졌고 관세 보복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강요는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머스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미국 공직사회에는 파장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반려동물 가게에서 황당한 수법으로 도둑질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소중한 반려견을 훔친다는데 어찌된 일인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뒤로 쓰러지더니 갑자기 발작을 합니다. 쓰러진 남성에게 직원들이 다가가 구조하려 하자 같이 온 다른 남성이 사람들이 한눈을 판 사이 강아지 2마리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도둑들이 600만 원이 넘는 강아지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가게 주인은 강아지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강아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4,000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는데요. 이달에만 가게를 2번 털린 상황이라며 가게 주인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기막힌 범행을 저지른 도둑이 어서 잡혀 강아지도 좋은 반려인을 찾길 바랍니다. 여기 경찰관이 살얼음이 언 호수 위를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무언가를 구조해내기 위해서였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찰관이 얼음이 언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얼음물에 빠진 강아지를 구조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건데요. 이 경찰은 훈련받았던 대로 사람을 구하는 방법과 똑같이 강아지를 구조하는 데 도전을 했고 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개는 거위를 쫓다가 혹한기 호수 한가운데에 빠지게 됐다는데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처럼 거위는 놓쳤지만 경찰관 덕에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크라운 법원에서는 절도 혐의로 3명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9년 새벽 옥스퍼드셔의 블레넘 궁에서 열린 전시회에 설치된 황금 변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함께 보시죠. 한밤중에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와서 연장을 들고 궁으로 난입하더니 전시작품 변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당시 전시됐던 작품은 황금 변기로 무게 98kg, 금으로 만들어 작품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88억 원 정도인데요. 이 귀중한 황금 변기를 훔친 사람들이 잡히긴 했지만 작품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 금 덩어리로 나누어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금 변기는 설치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으로 과도한 불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을 노리는 도둑들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난방비 고지서를 인증하면서 높은 요금에 당혹스러워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용 난방비는 지난해 7월 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평균 기온이 영하 0.2도를 기록하는 등 날씨가 예년보다 추워 난방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은행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을 내놓고 이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거점 점포에서만 ELS를 팔도록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가 3,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에서 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서해 5도와 외곽에 있는 12개 섬에 대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정부가 외곽 지역의 섬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건 10년 만인데요. 앞서 지난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에 있는 석영열 비도를 20억 원에 사들이려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0대 출산이 늘고 노산이 줄어든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50조 원씩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초반인 김하현 씨는 지난해 하반기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했고 1년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조카가 쓰던 물건을 물려받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24년도에 정부 지원 금액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좀 적합한 환경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계로 봐도 김 씨처럼 30대 전후로 결혼해 바로 아이를 갖는 여성들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여성 1000명당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70.4명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난 아기 역시 7만 9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노산에 해당하는 40대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7.7명으로 3년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0.03명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장장 9년 만입니다. 반등은 반갑지만 해마다 50조 원씩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갖다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구조, 또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어울려야지. 다행히 최근 민간 기업들이 거액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인사 불이익도 없애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에 나서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1994년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리빙과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올해 30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트렌드를 제시할지 이상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구와 가전, 인테리어 자재는 물론 리빙 소품부터 가드닝, 패션 아이템까지 최신 트렌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넘게 찾는 국내 최고 권위 라이프스타일 전시회에는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집을 색다르게 꾸미고 싶어서 왔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과 차분한 색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상시에 집을 예쁜 거를 해서 꾸미는데 도자기가 궁금해서 왔어요. 작년보다 훨씬 심플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각각의 공간은 개성과 이유, 형태와 목적, 경험과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주거 형태, 스튜디오, 아파트, 맨션에 따라서 제품이나 인테리어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면을 집중적으로. 30주년을 맞아 덴마크가 국가관을 열어 뱅앤올룹슨과 볼라 등 대표 리빙 브랜드 8곳이 출동하는 등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어제 여자 배구 2위 정관장이 GX 칼텍스에게 세트스코어 1대3으로 지면서 1위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생일에 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흥국생명은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해 통합 우승에도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